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은 거잖아요. 각국이 전부 각자 보호주의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한 거예요.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도 경제 심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비를 하고 집을 사고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대출 이자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자꾸 시장에 풀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침체하게 만든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강준영 교수님 모시고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던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보도도 되고, 물론 이제 개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더 좀 깊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쭉 해온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과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 인류가 맞닥뜨린 최대의 전염병인 이 소위 그 중국에서는 이제 2층이라고 그래요.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때문에 3년간 철저하게 봉쇄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리오프닝이라는 그 중국으로서는 경제를 제대로 재개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가 다가는 이 순간까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어렵냐 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뭐 어느 국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소비, 그다음에 이 내수와 관련된 거겠죠. 그다음에 투자, 뭐 SOC 투자가 됐든 기업 투자가 됐든, 그다음에 수출,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소비가 중국 경제를 견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소비가 1년에 경제에서 성장률에 견인하는 게 대개 56%, 7%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견인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기업 투자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기업 투자도 가라앉고, 뭐 정부는 SOC 투자나 이런 거를, 정부는 여전히 금전적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만 기업 투자가 잘 안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나마 중국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것이 수출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보조금을 주든 어떤 형태를 하든 수출, 뭐 요새 밀어내기 수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 각국에서 많은 그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제재도 받고 있는데, 소위 경제 3주체가 뭔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침체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는 이게 문제가 없다, 정부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20차 당대회 지금 회기 기간인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이걸 이제 20기 3중전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석이죠. 먼저 행정 쪽에서는 국가주석이고, 처음으로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9월 24일부터 첫 번째, 기존의 통제 범위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소위 부양책을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7번에 걸친 다양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얻으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쨌든 그렇게 경기가 좀 침체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최근에 뭐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뭐 쇼핑몰이라든지 예전에 그렇게 북적거렸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이 없고, 특히 외국인들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의 침체를 좀 반영하는 거다. 최근에 우리 뭐 비자 면제하고, 사실 뭐 우리한테만 한 건 아니고요. 일방적이지만 외국인들, 외국의 그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한 이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는 내수 경기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럴 만큼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온 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라는 게 뭐 한 국가만 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난을 겪은 거잖아요. 전 세계가. 이 재난을 겪는데 그 각국이 전부 각자 보호주의 정책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각국별,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를 취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돈을 발행을 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한 거예요. 많이 보도에 나왔지만 아파트 옆 동도 못 가게 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PCR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침체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 봉쇄라는 것은 자본, 물류 이런 것들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그런 이 유동이 없이 사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유예해 왔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죠. 거기에 결정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소위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소위 중국 때리기 뭐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중국은 안 지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국 경제의 그 침체를 불러왔는데, 사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잖아요. 경제 심리. 어떤 정책을 펼쳐도 경제 심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소비를 하고 집을 사고 뭐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계획이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가 승진을 할 거고, 뭐 나의 소득 범위가 더 늘어날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고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선 뭐 대출 이자 갚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이 자꾸 시장에 풀리지를 않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최근 그 3, 4년 아주 중국 경제가 고전을 한 겁니다. 사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국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최근에 그 주식 시장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약간 조정 상태인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양책들을 많이 내놓았나요? 네, 9월 24일 날 조치가, 이제 보통 이제 부양 정책은 통화를 조절해서 이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24일에는 재정을 직접적으로 푸는 재정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일단 이 어려움을 뚫고 기본 선상에 서려면 상당히 많은 수량의 돈이 풀려야 되는데, 중국 정부는 계속 그걸 주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9월 24일 날 조치가 나왔는데, 그조차도 굉장히 시장이 보기에는 좀 미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제 재정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재정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한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계속 연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 정책을 하는데 여전히 시장에 갑자기 돈을 많이 푸는 데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부양책 같은 거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지금 지방 정부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지방 정부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약 한 40% 예산이 그 전에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땅을 업자한테 사용권을 양도해서 얻은 소익으로 지방 정부가 많이 운영이 됐는데 부동산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묶여버린 거죠. 부실 채권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지방 정부가 돌아가잖아요. 어쨌든 경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중앙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좀 풀어주는 도움이 되는 이런 유동성 공급을 하고, 물론 이제 시기를 뭐 1년 안에 얼마 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뭐 향후 6년간 상당한 2천조에 가까운 돈을 풀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시장으로 푸는지 이런 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중국이 그런 정책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제 방향을 글로 가려나 보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반등하고, 그런데 조금 그 후속 조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조금 떨어지고, 그게 이제 조정이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일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심한 데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적어도 최근 몇 년간 30%, 40%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놔야 되는데, 이 돌려놓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중국 정부가 움직인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부동산 하락세가 어느 정도 하락의 폭이 약간 진정 상태에 있는, 일부 지역은 그 멈춘 현상도 나타나고는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양 정책이 시장 관찰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은 유동성 공급과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진핑이 계속 부양 정책을 내놓는 게 결국 중국 경제를 뭐 일으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특히 중국에서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민생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의 안정이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국도 공산당 유일 정당이고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 그거는 이제 사회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갑자기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중국은 제조업, 이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거기에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킨다는 거고,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중국이 얘기하는 선순환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주는 거니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고 국제 경제가 좀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들면 경제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도 뭐 해외 투자자가 들어오고 이러면.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조치를 통해서 활력을 좀 마련해 보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그 중국 경기 침체가 지금 약간 일본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제 장기 불황은 성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멈추온 다음에 정체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거품이나 이런 게 꺼지지도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사해요. 유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은 그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걸 만났을 때 최선진국까지 갔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중국은 지금 그 소위
선진국은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작년 올해 소득도 한 12,900불 정도 1인당 소득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진국 초입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뭐 초입은 조금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직 성장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추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멈출 때는 그 소위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일본 내의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아직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성장하는 도중에 이렇게 멈추면 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재앙적 요소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 이거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침체에 빠졌어도 일본의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제품을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가기는 불가능해졌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GDP의 40% 이상이 제조업에 투자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 세계 물건의 36%를 중국이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3개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만든 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죠. 공급망. 여기 공급망에 중국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중국적 요소가 40%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거든요. 제조업 강점. 똑같은 침체더라도 조금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기면 돌파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중국 경제 뭐 붕괴론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부동산 때문에 완전히 붕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정책 여력이 있으니까. 다만 그 시기가 너무 조금 늦었고 조금 일찍 하면 우리 그렇잖아요. 왜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다 그러듯이 하다가 조금 더 실기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내수가 진작되지 않는 거죠. 소비가 진작이 돼야 말씀드린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중국이 가장 또 고민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보통 우리가 이제 16세에서 24세를 청년들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대졸자도 있고 또 일반 청년들도 있어요. 어쨌든 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그런 청년 세대들이 취업을 해서 경제를 순환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딱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돈을 쓰기를 겁내하고 저축하려고 하고 뭐 저축률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선진국이 18%에서 20%, 우리도 저축을 좀 하는데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좀 써야 되는데 뭐 48%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많이 풀렸는데 왜 안 돌아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은 내수에서부터 움직여야 된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풀리니까 정책적 효력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기적으로는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중국과 디커플링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국 거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써야 되고 월드뱅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50개국이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 아니면 제2 무역 파트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점이 중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한 정책
지속적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 뭐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 개념은 이제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포션을 이용해서 일정한 그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가 계속 이렇게 가면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불안해지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국제 위상도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인위적인 수단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중국 경제를 조금은 부양하고 정상 궤도를 찾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중국은 부동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부동산이 한때 뭐 중국 전체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한 24, 5%대로 떨어졌어요. 부동산을 살리면 중국 내수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경제 심리까지 건드릴 자신이 없으니까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 시장 원리에 좀 맡기면서 가고, 중국 정부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뭐냐 하면 AI 분야, 소위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위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압박도 안 받고, 그죠?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금방 효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런 약간 선별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